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중공총석이 습근평은 2024년 12월 31일 밤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연간 GDP가 13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설 중 노인과 아이, 교육 및 의료 문제에 대해 중공 정부가 연금을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며 타지역 진료비 직접 정산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품 교환 정책 등을 통해 모두가 느끼는 만족감이 더욱 충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숫자를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 곡물 생산량이 1조 4천억 근을 돌파했고 신에너지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성공대학 정치학과 교수 홍경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습근평은 국민들의 생활 개선과 각종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과를 열거하며 긍정적인 중국식 현대화 비전을 조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서술은 많은 중국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는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이 말하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표현은 많은 국민들의 현실과 대조를 이룹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급여 삭감, 실업, 실물 상점의 폐업,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증가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습근평이 완전히 다른 정치와 경제의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시사평론가 종언은 에포크타임즈의 기고한 글에서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중공당수의 2025년 신년사에는 활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 역시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습근평이 이번 신년사에서 2024년 안휘성의 육척항 유적지를 시찰한 일을 언급하며 육척항의 양보 정신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중공 당수가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공은 이와 같은 주제를 최대한 회피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를 언급하며 특별히 암시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습근평은 신년사에서 민감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혈통을 나눈 형제 자매이며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혈연적 유대를 끊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만 해협 양안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1949년 이후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통치되고 있으며 어느 쪽도 상대를 종속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중공은 줄곧 언어적 공세와 무력 위협을 통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양안 통일을 이루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만 지도부는 중화민국이라는 주권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에 거주하는 2,300만 명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가 습근평의 신년사 내용을 발표한 후 중공이 엄격히 통제하는 웨이보에서는 찬양과 미화를 담은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신년사는 해외 X 플랫폼에서 화교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았으며 마르크스와 레닌의 자손들과 혈맥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습근평이 신년사에서 자신이 항상 국민들의 취업과 소득 증가, 노인과 어린이 문제, 교육 및 의료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도 습근평과 공산당이 몰락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최근 중공의 체제 내 관계자가 현재 북경의 정국과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습근평의 신년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공의 사회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으며 정국과 경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정부 부처가 혼란에 빠져 매일 회의를 열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료들은 종종 기존 내용을 약간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하여 임무를 완료하는 데 그치며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공 내부에서 사실을 직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에서 사용 중인 액체 리튬 배터리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배터리의 독성 전해질 분해 처리에 대한 성숙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중국에서 폐기된 동력 배터리의 총량은
16만 8천 톤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78.3% 증가했습니다. 2028년에는 이 수치가 26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중국의 기술 및 산업 정책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산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논의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됩니다. 울레 자동차 대표 이비는 향후 6에서 8년 동안 중국에서 최소 2천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르면 유럽으로 수출된 모든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는 폐기 시 중국으로 반송하여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처리 능력 및 인프라에 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동력 배터리를 회수하는 기업이 10만 개를 넘지만 100%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이 배터리들을 효과적으로 분해 및 처리하지 못하면 환경, 특히 수질의 막대한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차량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공 총수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 총수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재임 중인 고위 관료들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체제 내부 소식통은 중공 정부의 통계를 믿지 말라고 언급하며 현재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실업률의 45세 이상의 연령층을 포함하면 50%를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시 실업률 평균치는 5.1%로 전년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1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통계국이 10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16세에서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7.6%에 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공식 통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 문제는 단지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년층도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노년층은 연금조차 받지 못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경에서는 디디 택시를 운전하거나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경의 상업 분위기 또한 점점 더 침체되고 있습니다. 북경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수가 이전보다 줄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매우 활기찼던 왕부정과 서당 같은 지역도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친구는 집 근처에 있던 공상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차이나 유니콤 영업점도 문을 닫았으며 대형 음식점마저도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곧 폐업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말의 고객 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압박이 매우 큽니다. 현재 교통경찰이 자전거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습근평과 중공을 비판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중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2023년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2024년에 들어서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북경과 상해에서 외국인의 모습이 거의 사라졌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어졌습니다. 소비는 침체 상태에 빠졌고 거리 곳곳에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천과 같은 1선 도시뿐 아니라 2선 도시에서도 중산층의 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실업 문제가 사회 하층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약 3천만 중산층 가구가 미완공 아파트를 구매해 현재 수심화열, 즉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중국 인민은행,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가 잇따라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며 주식시장을 회복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이에 국가의 호소에 따라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석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주식 시장은 별다른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은 모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중공은 이번 달 9일 정치국 회의를 열고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일과 12일에 열린 중앙경제작업회의는 정치국의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내년의 경제정책으로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세부 사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새로운 정책이 현재의 경제 위기와 임박한 미중 무역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가 기존 관세 외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10%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시티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60%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2025년 중국 본토의 경제 성장률은 약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 위기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중공 정부의 위기 대응 조치를 보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를 겪으며 겨우겨우 버텨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이 말하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은 작년 7월 이후 시행된 경기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성장의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관세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새로운 위안화 평가절하의 물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자금이 중국을 이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위안화 평가절하와 동시에 진행 중인 재정 및 금융정책은 중국 경제를 현재의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고인플레이션 상태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영기업을 우선시하고 민간기업을 경시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탄압하고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졌고 결국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2023년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중공 정부는 올해 들어 경제 둔화 속도를 인식하며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들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간첩 혐의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민간 기업을 조사하거나 심지어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 자본을 더욱 겁먹게 만들어 이탈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북경과 상해의 외국 기업들은 올해 대거 철수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편 중국 본토화된 홍콩은 국가보안법 시행 4년째를 맞아 외국 기업들이 거의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로 붐비던 난개방이었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외국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홍콩 정부는 같은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100만 홍콩 달러를 상금으로 내걸며 해외에 거주 중인 홍콩인 6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제 악화로 중국 사회에 전례 없는 현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많은 사회에 대한 보복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가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유사 사건들이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는 또한 원양 포획이라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안이 국경을 넘는 초법적 집행을 강행한 사례입니다. 최근 절강성에서는 광동성 소속 공안 2명이 초법적 방식으로 타 지역에 진입해 불법 수사와 금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성 경계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 내부에서도 도시간 무단 진입과 불법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 스스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국가 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는 특히 힘든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과 해고 문제는 물론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량의 농민공들이 회사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임금 요구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설날은 1월 말에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2주 전부터 대규모 귀향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서 임금 요구 시위가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법학 교수 원홍빙에 따르면 북경 관료들 사이에서는 공안부가 연말에 중공정법위원회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까지의 1년간 공산당에 반대하고 파괴적 성향을 지닌 시민단체가 1년 동안 206개나 적발됐으며 이 중 상당수 조직에는 중공 관리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홍빙 교수는 2025년의 경제 침체가 계속해서 사회적 역량을 축적하게 만들고 결국 전국적인 반항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